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15회입니다. 예, 지금 이 정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정년은 하면은 닭해잖아요, 그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 어감이 좀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병신년이라고 그러고 네. 올해는 또 닭해해 이래갖고 정유년 그래서 정유라 생각도 나고 또 요즘에 네. 여러 가지 하여튼 대통령한테 무슨 닭근혜니 뭐니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해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좋지 않은 일이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빨리 털어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생각을 하고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올해가 이제 닭의 해니까 사실 닭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제 오늘 네. 주제를 잡았는데 이 닭이라 그러면 사실 무슨 생각이 나나요? 저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요즘에는 계속 치킨이 있고 네. 또 AI 때문에 또 떼죽음 당하고 이러는데 사실 닭대가리 이러고 새대가리 이런 표현 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닭대가리, 새대가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닭의 항변. 나는 닭대가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한번 해보려고요. 네, 닭대가리, 새대가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하고 보니까 진짜 어감이 좋지 않은 말들인데요. 네. 보통 머리가 좀 좋지 않거나 나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유독 좀 새해와 관련해서는 그런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맨날 집에 듣고 있는 소리가 까마귀 고기를 어제도 들은 것 같아요. 뭔 저기랬는데 좀 까먹어갖고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요? 이렇게 들었는데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 그래서 잘 까먹는다는 의미에서 까마귀 고기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건망증이 심할 때 듣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서양에서도 이 새대가리를 말 그대로 버드 브레인이라고 해서 머리 나쁜 사람들을 좀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래서 네. 새 지능이 1차원적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뇌가 좀 작아서 용량이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새를 보면 사실 머리에 비해서 뇌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새도 동물인데 사실 지능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연구 결과를 보면 까마귀의 경우는 숫자가 3까지도 이렇게 셀 정도다. 그렇게 네. 하고 이제 앵무새는 6, 그다음에 가마우지는 7까지 셀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마우즈와 관련해서 좀 특별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가마우지 지능은 사실 중국 우리가 광시 장족 자치구라는 데거든요. 우리가 네. 구일이라 해서 계림 그쪽에 거기 보면 이강이라고 있습니다. 현지 말로는 리장이라고 하는데 리강이죠. 네. 거기 이제 그 강에서는 가마우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부들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가마우지의 지능을 좀 밝혀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마우지의 목에 줄을 이렇게 죄고 물고기를 잡게 하는데요. 사실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않게 뱉어내게 하는 거거든요. 네. 가마우즈를 이용하는 건데 좀 잔인하네요. 그렇습니다. 좀 비인간적인데요. 그나마 이제 보상이 뭐냐면 7마리를 다 잡고 나서는 그 목줄을 푸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마우지가 해방감을 좀 만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8마리째는 그 잡아서 자기가 먹는 걸로 보상하는 물고기로 삼는 거죠. 네. 근데 7마리를 아까 뱉어내고 이제 8마리째 보상 물고기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센다고 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마우지가 한테 이제 7마리 할당량을 다 채웠는데도 목줄을 풀어놓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됐냐면 태업을 한다 그럽니다. 가마우지가. 그래서 아무리 어부가 잡아 끌어서 빨리 사냥을 해라 그래도 꿈쩍도 않고 그 횃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표정도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럼 가마우지가 7마리 할당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서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도 만약에 안 풀어줬을 때는 뭔가 풀어달라고 이렇게 무언의 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줄을 풀어주면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자기 몫이잖아요. 8번째 물고기. 그래서 잡으려고 잽싸게 물속으로 다이빙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가마우지의 어떤 사례는 사실 본능 같은데요. 숫자를 센다기보다는. 글쎄요. 그래서 저도 본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7까지는 셀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뭐 네. 전문가들 얘기니까 뭐 사실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그 다른 새들 같은 경우도 약간의 정도의 차는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나름의 지능은 있다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그 많은 새들이 자기 둥지에 있는 아래 수가 살짝 하나가 없어지면 그 아래 수가 바뀌었다는 거를 알아차린다는 거고요. 또 그 뻐꾸기 중에서는 자기 알을 갖다 남의 새 둥지에 키우는 네. 그런 뻐꾸기가 있다 그래요. 기생 뻐꾸기라고 우리가 뭐 하는데 우리말로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자기 알을 남의 둥지에 이렇게 놓기 전에 원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주인의 알이 있었을 네. 텐데 그 알을 살짝 빠뜨리고 자기다가 치워버리고 자기 거를 거다가 살짝 바꿔치기 하는 뭐 그런 그 깜찍한 뭐 새도 있다 그러는 거죠. 네, 뭔가 숫자를 맞춰놓는 것 같은데 네. 그래 어쨌든 신기한 일이네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보면 새대가리라는 표현 자체는 조금 새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새 입장에서도 머리를 그렇게 써야지. 아까 그 기생 뻐꾸기 같은 것도 자기 그 알을 갖다가 어쨌든 네. 그렇게 부화를 시켜야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지 사는 거니까 그러는 네. 건데 그 좀 신기한 것도 있는데요. 뉴칼레도니아 까마귀 같은 경우는 그 긴 시험관 속에 작은 양동이를 놓고서 거기에 이제 먹이를 이렇게 놨는데 그 먹이를 먹으려고 철사를 뭐 이렇게 구부려 갖고 철사를 놨더니 그거를 구부려 갖고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먹이를 먹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네. 보면 그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똑똑한 동물이 사실은 침팬지라고 하는데 네. 그 침팬지보다도 더 똑똑하다라는 그런 그 이 찬사를 받아서 똑똑한 까마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도구를 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앵무새도 사실 저희가 말을 잘해서 똑똑한 새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 아주 극강의 그 앵무새가 뭐냐면 미국의 이렌느 페퍼버그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30년 동안 말을 배운 천재 앵무새, 그 알렉스라고 하는 유명한 앵무새인데 그 알렉스를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영어 단어가 150여 개 어떤 그런 의미, 색깔, 모양, 개수를 이해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알렉스 같은 경우는 1에서 6까지 숫자를 셌다 그래서 아까 뭐 앵무새가 6까지 센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있다 없다의 의미를 스스로 깨우쳤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 열쇠 2개, 빨간 열쇠 2개를 보여주고 파란 열쇠가 몇 개냐 물으면 2개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또 색깔이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진짜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대가리라는 말 자체가 이거 적용이 되는 건가 싶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올해 닭의 해인데 닭도 새 일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닭은 좀 어떤가요? 닭대가리라는 표현은 맞는 건가요? 사실 뭐 닭도 나름대로의 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네. 달려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닭도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의 모정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닭에게 모정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11년에 그 영국 브리스톨대 교수인데 존 에드거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뭐 과학 잡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병아리들을 그 자기 애겠죠. 그 네. 병아리들이 강한 바람을 맞고 이제 깃털이 막 구겨지고 막 흔들리니까 어미닭의 그걸 바라본 어미닭의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눈의 온도, 안구 온도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병아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 이 어미닭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걸 일러주는 거죠. 네, 어미닭이 이렇게 병아리에 대해서 애정이나 뭐 그 같이 고통을 느끼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14년 보면 그 과학 학술지가 있는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 이제 그 똑똑한 새라는 논문이 실렸는데요. 그 닭의 울음소리가 이를 갖다가 이제 24가지로 분류가 있는데 이 소리들이 다양한 소통의 수단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건데 특히나 아주 그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수탉은 그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포식자를 보면 그 아주 굉장히 사납게 경고음을 내잖아요. 우리도 뭐 보통 닭한테 수탉한테 가면 잘못하면 막 꺽꺽하면서 그냥 아주 사납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주변에 다른 이 수탉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만 봤다. 네. 그 포식자를 그러면 경고음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라이벌이잖아요. 다른 수탉은. 그렇죠. 자기가 네.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그 포식자가 그 뭣도 모르는 다른 수탉을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한테는 이득이다. 뭐 이런 아주 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득을 취한다라는 거죠. 네, 이 수탉이 진짜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머리를 심하게 잘 쓴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깜찍한 건데 좀 네. 이렇게 섬뜩하죠. 네, 뭐 우리 네. 송원이라는 건데 힘이 뚝 떼고 라이벌을
EJ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랑캐로. 그런 네. 병법을 아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새애들한테 우리가 닭대가리라고 하면 사실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닭에 관해서 닭의 지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역사적으로도 이 닭에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특히나 그 아무리 우리 뭐 서양 사람들이 뭐 그 세대가리니 뭐 아까 뭐라 그랬죠? 버드브레인이라 그랬는데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해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너 그래? 침뱉기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박개커세라든가 김할지라든가 뭐 김수로왕이라든가 뭐 주몽 동명왕이죠. 그런 분들의 인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뭐 나라를 세웠거나 시조이거나 뭐 어쨌든 좀 이렇게 하늘에 뭔가 도움을 받고 태어난 하늘의 뜻으로 태어난 인물들인 것 같은데 예.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뭐 역사를 읽어보면 다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우리 이 시조들 보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태양빛을 받아갖고 감흥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그런 천생신화가 하나 태양신화가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런 게 아주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알로 내려왔다든지 뭐 빛을 받았다든지 그런 아주 두 가지가 이렇게 복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래서 태어나서 난생신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네.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에 이제 다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게 동명왕 주몽 같은 경우는 그 북부여의 유화부인이 햇빛의 감흥을 받아갖고 임신을 해서 알을 낳았다라는 게 네. 있잖아요. 이 뭐 아이가 남자 아이인데 나중에 이제 알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호걸스러웠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바로 이제 주몽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는 거죠. 네, 김수로왕도 좀 비슷한 신화가 있죠. 예, 김수로왕도 뭐 비슷합니다. 그 이 기원 후 42년인데 이 보면은 구지봉 위에 하늘로부터 자줏빛 줄이 내려와서 보니까 붉은 보자기가 있었고 그 보자기에 쌓인 황금 그 그러니까 상자 같은 걸 열어보니까 해처럼 둥근 알 6개가 있었다는 거죠. 이 6개의 알이 변해서 다 어린아이가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특히나 이제 용모가 헌칠했고 이 사람이 이 어린애가 대가락국의 수로왕이 됐다라는 네. 거고요. 김수로왕이죠. 그리고 다른 5명도 오가야의 임금이 된 거죠. 이거 육가야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뭐 김수랑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얘기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57년에 그 나정이거든요. 나정이 운물인데 네. 그걸 다른 말로 계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닭개자 써갖고 거기에 곁에서 이제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들이우더니 웬 흰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신용을 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말은 보이지 않고 그곳에 큰 알이 있었다. 그걸 갈라보니까 갓난아이가 나왔다는 거고 그 큰 알이 박가 같았다 그래갖고 박씨를 성으로 이제 삼아서 이름을 또 혁거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알 하면 주로 이제 새랑 연결되는데 뭐 파충류 오류도 있긴 하지만 이 새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동이계라고 우리 민족을 뭐 하잖아요. 뭐 중국의 입장에서 동이라는 건 오랑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그 활잘 써는 동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동이계의 종족이 새 토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네. 새 토템이라는 건 사실은 하늘 제사, 조상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 생각하는 종족이었거든요. 네, 뭔가 새가 하늘과 인간 사이를 좀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 동물 이렇게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를 굉장히 숭상하는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 금천씨, 김천이라고 하던데요. 네. 소호 금천씨의 후예임으로 김씨라 했다. 김유신 묘의 비석에서도 소호 씨의 자손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가야의 시조 김수로도 신라의 성과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백제본기를 봐도 신라인은 자칭 소 금천씨의 후손인 까닭에 성을 김씨라 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뭐 김유신이나 신라인들이 소금천의 후예라는 기록인데 소금천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 소금천이 그 사실은 그 중국 신화에 나오는 그 새를 숭상한 동이족의 수령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게 있고 이 옛날 이야기가 있고 그 동이족의 후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 대륙을 석권했던 상나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나중에 은나라로 바뀌었지만은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상나라의 건국 신화도 어떻게 보면 고구려, 가야, 신라 뭐 이런
나라들하고 똑같은 난생신화거든요. 네, 네 상나라 하면 저희가 이제 중국의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뭐 네. 한자도 만든 나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그 상나라의 후예인 기자라는 사람이 망국한 이후에 조선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게 뭐 기자조선이다 뭐 이렇게 또 네, 얘기가 그런 나오고 설이 하잖아요. 있죠. 뭐 예. 여러 설이 있거든요. 뭐 가짜 설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기 은봉기에 등장하는 그 은봉기라는 게 상나라 역사를 다룬 네. 그 역사서거든요. 거기 보면 탄생신화 이렇게 나옵니다.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 시조 설의 어머니는 간적이다. 그 간적은 어머니죠. 어머니는 그 황제 그러니까 중국 신화의 그 아주 조상이라는 황제 증손자의 둘째 부인이다. 그 간적 자매가 목욕을 하러 가는데 제비가 알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간적이 이를 삼켜가지고 잉태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나온 아들이 설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말씀하신 설이라는 분이 그럼 상나라의 시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1600년 무렵에 상나라를 건국한 분이 이제 성탕이라는 분인데 네. 그 성탕의 직계 선조가 설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상나라의 아주 진짜 시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상나라에서 이제 그 시조라고 할 만한 설이라는 분이 태어난 신화 자체가 이 네. 뭔가 고구려 유아본의 이야기처럼 네, 같이 알을- 이렇게 네, 태어났죠. 이렇게. 네, 알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조를 잉태했다 이런 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래서 이제 예. 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 동이족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새를 토템으로 하는 그런 종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새 중에서도 닭도 새잖아요. 네. 이 닭이 우리나라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사실 아까 뭐 난생신화라고 그랬지만 박혁거세하고 그 부인 뭐 알령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옛날에 인어아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 이름이 아리영이라고 예. 나오는데요. 그 누구죠? 그 주인공이 지금 얼핏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아리영이 장서희 씨인가요? 장서희 맞습니다. 예. 거기 보면 아리영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알령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아리영이라고 네. 하기도 하는데 이름이 예쁜 것 같아요. 아리영이라고 보면 그죠? 네. 알령은 좀 그렇게 하는데 아리영이라는 게 예쁜 것 같은데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박격거세가 태어난 날 다른 그 사량리 우물가에서 그 계룡이 나타나서 그 계룡이 왼쪽 갈비에서 그 여자애가 나왔다. 자색은 뛰어났지만 입술이 닭의 불이 같았다. 그 여자아이를 월성의 북천으로 가서 목욕을 시켰더니 그 새불이 닭불이가 튕겨져 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명의 신성한 아이 그러니까 박격거세하고 그 알령을 남녀죠. 네. 그걸 모셔서 잘 길렀고 그 두 분의 나이가 13살이 되니까 혼인시켰다. 그래서 박격거세는 왕이 됐고 알령은 왕후가 됐다. 이런 삼국사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유사. 네. 그럼 박혁거세와 알령은 사실 나이와 태어난 날까지 같은 동갑내기라고 이렇게 삼국유사 기록에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 박격거세가 태어난 그 운물 그게 계정이라고 아까 나정이라고 혹은 뭐 그렇게 하는데요. 네.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알령이 탄생할 때 출현한 동물이 또 계룡이었다는 거잖아요. 계룡이 네. 뭐 갈비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요. 네. 근데 저희가 신라를 또 계림이라는 표현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네. 뭐 이런 영향을 받은 걸까요? 예, 이런 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설이 있는데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 신라 김씨의 시조인 김할지가 태어난 숲속에서 마침 닭이 울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고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건지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든 간에 신라인의 조상과 이 닭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신라인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는 알령 보면 그 누가 봐도 닭의 불의를 태어났고 닭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네. 뭐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박격거세하고 알령 부부가 또 뭐 이대왕 남해왕이죠. 차차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뭐 그 남해 차차웅을 또 나왔고 그랬으니까는요. 네. 근데 조금 전에 김할지 얘기도 하셨는데요. 김할지랑 닭이 관련이 있다면서요. 근데 뭐 김할지가 태어난 숲에서 닭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할지가 누구냐면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신라 김씨들, 경주 김씨를 포함해서 신라 김씨 시조인데요. 네. 삼국사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원 후 65년에 경주의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가보니까 나뭇가지에 금색 괴짝이 황금색이죠. 괴짝이 네.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서 울고 있었다. 괴짝을 열어보니까 작은 남자아이가 그 안에 있었다. 그 자태가 훌륭했다. 왕이 기뻐하면서 이는 어찌 하늘이 내게 내려준 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걷어 길렀다. 라는 게 이제 삼국사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럼 삼국 유사에서도 좀 비슷한 내용이 다뤄졌나요?
약간 신화를 섞었는데요. 신비감을 더 준다 그럴까요? 뭐 그러면서 네. 뭐라 그러냐면 서쪽 숲 가운데로 크고 밝은 빛이 비쳤으며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뻗쳐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타지를 더 가미한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빛에 뭐 그 빛이 상자에서 나왔고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상자를 여니까 아이는 곧바로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신비롭게 묘사를 했는데요. 네. 이러면 그 김알지는 왜 이름이 김알지로 지어진 거죠? 예, 그 탈의 왕이 그 발견했거든요. 임금이 탈의 임금이 발견했는데요. 네. 알지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말로 아이라는 소리가 알지거든요. 소아 이렇게 하는 거 알지인데 금계짝에서 또 아이를 얻었다 그래갖고 김씨, 김씨잖아요. 그리고 금씨.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알지라고 하는 건데 그 남의 왕이 이제 탈의 왕이 이제 그 알지를 안고서 궁으로 돌아오니까 새와 짐승들이 막 춤추면서 뛰놀고 뭐 따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알지를 왕이 태자로 책봉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김알지가 임금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김알지가 그 이 나중에 태자의 자리를 파사이사금한테 이제 양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파사왕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국사기에서는 뭐 그 김알지를 아예 뭐 태자로 세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어쨌든 김알지는 임금이 되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임금이 되지가 않았는데 김알지가 사실 이제 그 계통의 김씨들이 나중에 신라에서 엄청 득세를 하잖아요. 예, 삼국유사에 네. 나오죠. 그러니까 김알지는 그 황금계짝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씨를 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김알지 이후에 7대가 흘러서 미추가 나왔다. 미추왕이죠. 네. 미추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다는 거죠. 그 미추가 왕이 즉위를 한 다음에 신라 김씨는 뭐 굉장히 번성을 했고 네. 그랬다는 거고 신라 김씨는 알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그 이 김알지의 탄생 신화를 보면 좀 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금계짝이 내려오고 닭이 울고 뭐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걸 기록을 네. 한 걸 보면 이게 왕한테나 이제 이런 신화를 입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김알지는 왕도 아닌데 이런 신화가 있는 거는 나중에 김씨들이 왕에 올리니까 아마도 그런 신화를 좀 덮은 게 아닌가 살짝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신라랑 이 닭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밀접한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닭을 숭상하는 신라인의 관념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은데요. 삼국유사를 보면 당시 천축인이라 그러는데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인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천축인들이 보는 신라인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를 묘사를 해놨습니다. 네. 천축인은 그 신라를 구구타 예설라라고 한다. 구구타라는 거는 닭개, 그러니까 닭을. 그다음에 예설라라는 거는 귀할 귀자를 일컫는다. 그래서 개귀국이라고 뭐 했다는 건데요. 그 천축인들은 신라에는 뭐 닭신을 또 숭상을 한다. 닭의 신이죠. 그래서 그 닭에 깃을 꽂아서 장식한다라고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인도인들이 신라를 가리켜 구구타 에설라라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에설라는 좀 잘 모르겠고 구구타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닭이 좀 이렇게 우는 소리를 빗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신라인들이 얼마나 닭을 사랑했으면 네. 닭의 깃을 뭐 머리에까지 꽂아갖고 장식할 정도 약간 냄새도 날 텐데 네.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당대의 패션 뭐 아이템일 수가 있고 뭐 그랬으니까 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라에는 이제 김씨 양들이 많이 이제 집권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그 김알제 7대선이 미추왕이라 그랬는데 김씨 네. 왕조를 열었고 그 56대 임금 가운데 김씨가 38명이나 사실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지금 경주 김씨가 그때부터 그렇게 번성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제가 보니까 경주 김씨 그 본관을 보니까 270여 개 정도 된다는 거고 그 지금 경주 김씨만 해도 한 2015년 기준으로 180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 맞네요. 근데 이제 경주 김씨 말고도 이 김알지를 시조로 모시는 성씨가 많다면서요? 예, 제가 보니까는요. 김알지 계열의 아까 얘기했던 신라 김씨, 그 보면 부안, 안동, 김영, 언양, 강릉, 광산, 우럭 뭐 이런 김씨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김알지 계열이다라는 거고 그 지금 김씨는 아닌데 김알지 계열에서 갈려간 다른 성씨가 있어요. 안동권 씨, 강릉왕 씨, 뭐 예를 들자면 광산이 씨, 감천문 씨, 수성 최 씨 이런 분들하고 합치면 굉장한 뭐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얼마나 많은 김알지 계열의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사실 뭐 파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네, 그렇네요. 앞서 이제 얘기 또 정리해 보면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나 가야 시조들도 사실 이제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신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닭이나 새를 함부로 이렇게 폄훼할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쭉 그 기록을 보면 닭처럼 사실 상스러운 동물도 드물거든요. 그 한나라 경학자인데 한영이 지은 한시 외전을 보면 닭에게는 5가지 덕이 있다라고 합니다. 머리에 붉은 관을 쓰고 있어도 문체가 난다. 그리고 다리에는 긴 뒷발톱과 날카로운 발톱을 지녀서 물을 겸비했다. 그리고 강한 적을 앞에 두고는 감히 또 싸움을 벌인다. 그래서 이제 용기가 있는 거고 먹이를 얻으면 꼬꼬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고한다는 거예요. 네. 먹이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결국 인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날이 샌다는 걸 고하니까 이거는 결국 해시계와 같은 거 아니냐. 시보를 알리는 거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 5가지 덕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아까 머리에 붉은 관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닭벼슬이라고 하잖아요. 그 닭벼슬 같은 경우는 이제 벼슬관자를 쓰잖아요. 개관이라고 우리가 개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벼슬이라는 거는 사실 뭐 과거 급제 같은 이런 입신 출세를 의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그 이 닭의 그림을 서재에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러면서 닭 그림하고 닭 벼슬처럼 생긴 맨드라미 같은 거를 닭과 같이 그렸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닭 관 위에 관을 더한다는 뜻에서 관상 가관이라는 뜻. 이래서 이제 출세운 관원이 터져라라는 바람을 담은 거죠. 네, 조선에서 이 닭의 품질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예, 본초 강목을 보면 조선의 닭이 좋다 그래갖고 중국의 세력가들이 조선까지 와서 닭을 구해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닭의 품종도 좋았겠지만 닭의 덕목이라고 하면 이 새벽에 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귀신을 몰아내고 사악한 기운을 쫓는 어떤 축귀, 벽사 뭐 이런 동물로 여겨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닭그림이라든가 닭피라든가 닭을 이제 즐겨 사용을 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동국세시기를 보면 새해를 맞는 과정 같은 경우에 닭그림을 아까 벽에 붙이고 네. 액을 몰아내려 했다 뭐 그런 기록도 있고요. 네, 닭 울음을 가지고 점을 치는 뭐 이런 일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꼭두 새벽에 설날에 우는 첫 닭의 울음을 셌다는 거죠. 몇 번 우나. 네. 그래서 10번 이상을 울면 아 그 애는 풍년이 드는구나라고 이제 믿었다는 거고 10번이 안 울면 아 이거 약간 좀 이상한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계명점이라고 했다는 거죠. 네. 어쨌든 닭 울음소리는 이제 새벽에 울기 때문에 어두운 밤을 보내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명을 알리는 신호라는 생각을 했겠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귀신, 요괴 이런 것도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제 뭐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믿었을 거고 그 어두운 시대를 끝내 견뎌내면 어쨌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희망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닭의 울음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 밝은 세상을 알리는 서곡 정도로 이제 들렸던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아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말인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워낙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희한한 네. 뭐 그래서 이 방송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강강의 도시로 뭐 한다든지 뭐, 네. 뭐 발음에- 지하자원이 많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많이 좀 객적은 말도 막 하고 그러지만 하지만 정말 이 닭모가지 이야기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암울했던 유신 체제에서 네. 결국은 아무리 탄압을 해도 민주화는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니까는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닭은 약간 그 신통력을 지닌 약간 상서로운 새, 서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존재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한나라의 저작물인데 회남자를 보면 그 하늘의 닭, 그러니까 1000개가 해 뜰 때 울면 천하의 닭들이 모두 따라서 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을 알리는 영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닭과 관련한 말 중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왜 나왔을까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닭의 가장의 가치는 뭐냐면 정확한 15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시계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시계가 없으니까 그 새벽단 울음이 어떻게 보면 이 해시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새 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인데 이 시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닭이 울면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새벽에 제 시간에 안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뒤죽박죽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 시간에 닭이 울지 않으면 만사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닭이 제때 울지 않거나 울 시간이 아닌데 울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길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저녁에 울면 재수가 없다. 또 오밤중에 울면 또 불행하다. 또 해가 진 뒤 울면 또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도 지금 보면 지금 말로는 여혐에 가까운 말인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지금도 그 암탉이 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 긴 울음, 뭐 꽃교하고 막 처음에 그 새벽에 우는 울음, 그 긴 울음,
우렁차고 긴 닭의 울음 같은 경우 수탉의 상징이지 암탉은 그냥 꼬꼬대꼬고 하는 그런 그 정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우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암탉이 울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조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우는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탉이 그렇게 구덩치게 운다는 거는 세상이 정상으로 안 돌아간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네. 게다가 새벽에 암탉이 울었다는 거는 정말 그 세상 자체가 보통 비정상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여성들을 좀 혐오할 때나 비하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쓰이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되게 기록이 오래 전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기록인데요. 그 기원전 1046년 무렵에 그 중국의 주나라 무왕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은상 상나라 네. 마지막 임금인데 폭군이잖아요. 그 주왕을 이제 정벌하러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는데 울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다고 했소. 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을 치러 가오라고 이제 그런 출사표를 던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나라 임금이 부인의 말만 믿고 정사를 어지럽혔다 이렇게 아주 선언하고 출사표를 던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상나라 주왕의 부인은 나라를 망칠 만한 일을 했나요? 예, 물론 뭐 이 부인의 말을 들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 임금의 실정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기록이 쭉 뒤에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동이계 계통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요. 그 하늘신 조상신에 대한 제사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제사를 끔찍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그걸 안 지냈고 뭐 주지웅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포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런 실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 부인이 아니거든요. 네. 남편 임금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꿎은 그 부인한테 책임을 돌려가지고 암탉 운운한 게 된 거죠. 네. 암탉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썼네요. 그렇습니다. 그 누명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잖아요. 그죠? 3,000년 지났는데요. 네. 그나저나 이제 요즘뿐만 아니라 좀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대통령을 가리켜서 닭근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닭근혜 표현하는 닭근혜닷컴이라는 그 뭐죠? 그 인터넷 주소도 다 미리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미리 샀죠. 다 예. 뭐 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못 쓰게. 네.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썼으면 뭐 고소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근데 네.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막 이 현직 대통령을 닭근혜니 뭐니 하고 풍자하는데요. 사실 닭의 입장에서 보면 의문의 일패죠 이게. 의문의 그렇죠, 일패. 그렇죠. 그럼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무지몽매한 정말 이 혼용무도한 그런 임금, 그러니까 군주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도자 때문에 그런 실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건데 아까 얘기했던 은나라 그 주왕처럼 그렇게 된 건데 뭐 닭이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닭의 입장에서 보면 공연한 무고를 당하고 있는 거죠. 네, 올해가 닭의 해인데 닭의 네. 입장에서는 이런 비난부터 쏟아지니까 억울하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 기록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200억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많죠. 네. 사람의 인구가 뭐 70억인지 60억인지 모르겠지만 3배 이상의 뭐 그런 네. 그 닭이 사육되고 있는 건데 인간의 뭐 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도축된 닭이 무려 9억 6,700만 마리, 그러니까 10억 마리가 된대요. 뭐 사실 굉장히 놀랬습니다. 저도.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4인 네. 가정으로 치면 뭐 한 1년에 80마리 정도의 뭐 닭을 먹는다고 하는 네, 셈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치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일주일 일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몇 마리를 한 사람이 52마리 먹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사실 이제 이거는 저희 웃었지만 요즘 AI 때문에 닭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걸 저희가 또 보잖아요. 예, 그저께인가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3천만 마리가 뭐 넘게 이제 조류가 떼죽으면 당했는데 그 중에 닭이 2,600만 마리에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닭의 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닭의 순환이 정말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미닭이 병아리의 아픔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참 뭐 고통을 느끼고 그걸 공감할 수 맞습니다. 있는 동물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도축되고 이제 생매장까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닭한테도 감정이 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어미닭의 모정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아까 뭐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지금 얘기했지만 뭐 고구려 신라 가의 역사가 난생 신화를 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신라의 경우는 뭐 계림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사실 좀 안타깝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못난 사람 또 머리가 나쁜 사람 뭐 얘기할 때 닭대가리 운운은 하잖아요. 네. 뭐 오늘의 결론은 이게 약간 누워서 침 뱉기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심스러운데요.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실 우리가 인간 때문에 닭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튼 짓 해갖고 애꿎은 닭을 욕먹이는 그런 못난 인간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닭을 욕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그렇네요. 닭에게도 모독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